자, 발전과 지구 환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산업혁명 전에는 주로 자연에 있는 자연에너지, 태양, 바람, 물 같은 것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했어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뭐를 썼냐면 화석연료였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거. 제일 처음에는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였죠. 그 수증기가 지나갈 때의 힘을 이용하여서 증기기관 같은 걸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서 다 좋았어. 그래서 막 엄청난 산업을 발전시켰고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태우게 되면 높은 열과 압력을 만들어서 충분한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어요.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식물이 땅속에 묻혀요.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은 언제 거냐면 고생대 때 양치 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졌는데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화석연료를 만들어 쓰기는 힘들어요. 자연이 만들어줬는 거였어야지. 석유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사는 애들이 쌓여가지고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집니다. 해양성 플랑크톤도 같은 애들이. 그래서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고, 얘는 기체가 되는 거죠. 너무 좋았지. 이거 쓰고 나니까 막 산업도 발전하고 막 에너지원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좋게 잘 쓰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고갈될 에너지, 양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썸띵을 꼭 만들어야 돼. 자, 일단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두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 발전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반도체 두 개를 붙이는데요. 불순물 반도체를 붙여요.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있고요. 어, P형 반도체는 양공,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광전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전선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럼 전자랑 전류는 원래 반대 방향이에요.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빈 공간이 있는 양공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양공은 아래쪽으로 전자를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가 움직이니까 그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거가 됩니다. 다시 태양전지에다가 빛을 쬐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자유전자가 한쪽 전극으로 이동해서 기전력, 즉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극에 전기 장치를 연결을 하면 전자가 외부 외래를 통해서 이동해서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장단이 있는데 장점이 뭐냐? 태양에너지 너무 많잖아.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환경 문제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되니까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어. 수명도 길어. 유지 보수가 쉬워요. 다 좋지. 근데 계절에 따라 일조량의 이제 일조량 양이 다른 거예요. 여름엔 많은데 겨울엔 적고. 즉 그래서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심지어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죠. 흐린 날에는 적게 만들어지고 뭐 맑은 날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 형태의 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무래도 빛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넓게 분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무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태양전지 겁나 비싸요. 설치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거 반사되어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밝아가지고. 아까 쌤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 불러주냐면은 광전일 거예요. 광전이. 두 번째, 핵발전. 핵발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핵분열이 있고 핵융합이 있는데 핵융합은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 정도 기술력이 없어. 핵융합을 하려면은 1000만 켈빈 이상의 온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핵발전은 핵분열을 주로 이용합니다. 핵분열은 우라늄 원자 핵이 있어요. 우라늄 원자 핵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92번이에요. 근데 질량수가 235인에도 있고 238인에도 있거든. 근데 핵발전에 쓰는 건 235를 주로 써야 돼. 양성자가 92개 있는 거지. 그럼 플러스를 띄는 알게이가 92개가 가운데 있는 거야. 안정적이니까 불안정한가? 불안정해요. 플러스 끼를 지금 밀어낼 거니까. 엄청 불안정하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중성자 한 개를 탁 킨 거죠. 뭐. 그러면은 안 그래도 플러스 끼를 밀어내고 있는데 불안정한데 부딪히니까 얘가 분열해버리는 거야. 분열을 해버려. 그래서 뭐 바륨과 플루토늄 같은 형태로 분열을 해버립니다. 그때 또 중성자 3개가 나와요. 이 중성자 3개가 또 다른 우라늄에 부딪히는 거야. 그럼 우라늄 한 개마다 또 중성자 3개가 나오겠지. 그럼 그 앞에 있는 우라늄에 또 부딪히겠지.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핵분열, 입자의 충돌을 해서 주로 중성자가 부딪혀서 어, 무거운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으로 나눠지는. 핵분열을 하게 되면은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쪼개지잖아. 그럼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합치면 큰 질량이 될까? 큰 질량이 안 돼요. 질량이 살짝 줄어요. 그럼 줄어들었는 질량은 어디 갔는 거예요? 에너지가 돼요. 줄어들었는 질량이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우리 그 핵융합이랑도 비슷해. 핵융합을 하든 핵분열을 하든 질량이 줄어요. 그 줄어들었는 질량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조금 고칠게요. 이런 씨. 플루토늄이 아니라 크립톤이에요. 크립톤. 크립톤이고 바륨은 원자 번호 56번이고 질량수가 142예요.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36번이고 질량수가 91이에요. 그럼 쌤이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중성자 한 개가 원자 양성자 없고 질량수 1인 중성자 한 개가 우라늄 원자 번호 92번에 질량수가 235인에 부딪혔어.
그랬더니 중성자 3개와 또 뭐 바륨 56번에 142를 가지고 있는 얘랑 또 뭘로? 크립톤 원자번호 36번에 질량수 91을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 질량수만 다 합쳐볼게요. 1, 236 합치면 236이죠. 자, 91, 142, 그다음에 1인데 3개 있으니까 3이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236이거든. 질량수가 어떻게 돼? 보존대체. 똑같지? 두 번째, 전하량. 플러스 92. 플러스 36 더하기 56은 92죠. 질량수도 보존이 됩니다. 근데 보존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실제 질량이 별수 줄어든다. 그러면 줄어들었는 질량은 뭐가 되는데? 에너지가 되어서 방출됩니다. 오케이? 다 장단이 있는데 원리는 이때 방출되는 게 열에너지로 나와요. 그 열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그럼 물을 끓였을 때 수증기가 나오는데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번다. 이런 원리인데 너무 빠른 중성자는 우라늄과 안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성자의 속도를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속제를 꼭 써야 돼요. 감속제. 중성자의 속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죠. 잘 부딪힐 수 있게끔. 근데 이거 내가 컨트롤 잘못해서 우라늄에 계속 부딪히면서 열이 너무 만들어졌어.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폭발해. 이게 뭐야? 원자 폭탄이 되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양을 조절해줘. 그럼 누구를 조절해야 될까? 튀어나오는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해야 돼. 그 중성자의 일부를 계속 흡수를 해주면서 실험을 계속해야 돼요. 그럼 중성자를 흡수해주는 친구가 바로 제어형이에요. 오케이? 장단이 있죠. 이런 핵분열 발전의 장점은 연료비가 싸요.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환경오염 없어요. 근데 단점이 큽니다. 일단 우라늄도 뭐예요? 고갈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거 온도를 계속 낮춰주면서 실험을 해야 돼. 그 발전을 해야 되거든. 온도 안 낮춰주면은 나중에 이게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바닷가 근처에 설치해. 바닷물을 퍼다가 얘를 이제 냉각시키기 위해서. 그럼 바닷물이 뜨거워지겠지. 그걸 다시 바다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다가 너무 따뜻해지는 거야. 공장 근처에 있는 발전소 근처에 있는 바다가 너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럼 그 근처에 사는 물고기들이 제대로 못 살아요. 제일 큰 게 이거지. 방사능 유출이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지금 이거는 땅에다가 묻고 있단 말이야. 방사성 폐기물들. 언제까지 묻을 수는 없잖아. 그다음 풍력 발전기. 바람이 돌려가지고 터빈이 도는 발전기의 전기가 만들어지는 형태. 즉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반개별 설치하면 되니까 간단하죠? 설치 기간도 짧아요. 환경오염 없습니다. 근데 바람의 세기가 항상 일정해? 아니지. 그러니까 발전량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 자꾸 소음이 엄청 커요. 그다음에 자꾸 새가 부딪혀서 죽어요. 그리고 산림이나 자연경관을 좀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써야 되는데 이게 합성어야.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거든.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얘기하고 재생에너지는 끊임없이 쓸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해. 장점. 물론 신에너지는 좀 다르지만 얼추 이 두 개 전부 다 환경 문제가 확실히 줄어들어서 친환경적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자원 고갈 염려가 없어요. 자연에 그대로 있는 태양빛, 태양열, 바람, 물, 바다 이런 거니까. 단점, 이거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화석 연료보다는 효율이 낮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연료전지, 뭐를 집어넣어 주냐면 수소와 산소를 집어넣어서 물을 끓여줍니다. 포인트는 수소예요. 수소가 들어가면서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분리가 되거든. 전자하고 양성자들로. 그러면 전자가 전선을 따라가고 양성자들은 전해질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럼 이쪽에 산소를 집어넣어줘. 그러면은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서 다시 수소가 되고 그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어쨌든 전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움직였죠. 이게 뭐예요? 전류예요, 전류. 전기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마이너스 극에서요. 수소가 이온화됩니다. 전자가 이동했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와 전자와 양이온들이 만나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봐봐. 환경오염 물질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게 물밖에 없어.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높아요. 단점이 뭐냐? 수소에 불 붙이면 터져요. 이 저장 기술이 중요합니다. 수소가 비싸요. 위험하고 비싸. 이게 문제예요. 오케이? 자,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를 설치해 민물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밀물 때 돌리고 또 썰물 때도 또 돌릴 수도 있어요. 음. 장점, 싸요. 발전량 예측이 가능해요.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단점, 돈이 많이 들어. 설치 장소가 제한돼요. 동해에는 설치 못하겠죠. 서해 쪽에나 설치할 수 있어요. 이 갯벌이 좀 파괴돼요. 생태계 파괴를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물이 들어올 때 물을 가두거든. 그 물의 흐름을 방해시켜 버리잖아. 이게 조류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 조류 발전. 얘는 물을 안 가도 그냥 프로펠러만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도 돌리고 빠질 때도 돌리겠죠. 물의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대신 물의 조차를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물높이 차이를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기를 얻기는 힘듭니다. 얘는 이렇게 들어올 때 물을 가둬버린다.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올 때 여기 바닷물이 이까지 들어왔을 때 닫아버려요, 소중물이. 그 물높이 차이가 생겼죠. 물이 앞에 것만 빠지면. 그때 이걸 틀어주면서 얘를 돌려버려요. 그다음 파력 발전.
파도가 쳐서 들어오면 공기실에 있는 공기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가 돌아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연료비 안 들어요. 소규모 발전 가능합니다. 방파제로도 쓸 수 있어서 실용성도 높아요. 환경 훼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파도가 약하냐 세냐에 따라서 발전량이 너무 많이 다르죠. 파도가 계속 치면 나중에 부러져요. 내구성이 약합니다.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방식, 지열 발전, 마그마가 있을 때 지하수가 뜨끈하게 되어지면 이 지하수로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만듭니다. 그럼 수증기가 지나가면서 터빈을 돌리는 소수력 발전, 강이나 하천 같은 거에서 작게 댐 같은 거 설치하는 거예요. 태양열 발전, 이 빛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그래서 끓이는 물이 다시 이렇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건데 에너지 공급은 모든 주택의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전지판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열 병합 발전소. 산업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물을 저장해가지고 여기 옥상 정원에다가 물을 주고 오수, 폐수예요, 폐수. 폐수를 정화시켜서 화장실에 이용을 하고요. 주거용 공간은 남쪽으로 배치해서 최대한 옆에 놔둬. 최대한 빛을 많이 받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단열재를 잘 써서 안에 있는 열이 겨울에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열이 여름에 못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집어넣어 줬는 집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제로 하우스. 음, 지금 가야 돼?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너무 소외된 사람들은 국가에 돈도 없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은 이런 거 못만 발전소 못 만들잖아. 그러면 얘네들도 전기 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생명 빨대, 큐드럼, 뭐 페트병 전구, 항아리 냉장고, 페달 세탁기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 빨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에 정수가 되는 거야. 이거 흙탕물 처먹지 말고 흙탕물 빨아가지고 정수된 물을 먹어라 이런 거. 큐드럼 이게 멀리서 끌고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물통이에요. 페트병 전구 그냥 페트병 꽂은 거야.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문제 뽑아줄 테니까 문제 좀 풀어봅시다.